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이 6가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물질로 암흑시대에서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사회로 인간의 세계를 확장시켰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고 도시의 마천루를 조성하며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읽을 책 물질의 세계라는 책의 책 날개에 적힌 내용이에요. 이 세상 무엇인들 아니겠느냐마는 우리가 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의 모든 것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혹은 작동하는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특히 타고 올라가서 대체할 수 없는 이 물질의 단계까지 가면 더더욱 말이에요.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이 6가지 물질의 여정과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들이 정리된 오늘의 책. 영국의 칼럼니스트 에드 코네이의 물질의 세계. 이 6가지 물질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구리가 진짜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특히 앞으로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이 구리가 바로 전력 보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앞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은 이 전기로 화석 연료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반드시 더 필요하게 됩니다. 구리는 열 그리고 전기의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면서 동시에 연성이 매우 크고 돌돌 말거나 늘리거나 꼬아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도, 부식 내성, 재활용 적합성 등에서도 모두 뛰어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기 전도성이 높고 가공이 쉬우며 우수한 금속. 단순하게 생각해도 전선이나 케이블의 안성맞춤이겠죠. 그리고 이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구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전력 생산이나 발전 이야기를 듣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대부분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리예요. 이 자석 주변에서 구리를 회전시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방식이죠. 이런 발전 과정뿐만 아니라 변압, 송전, 전기의 활용까지 구리는 반드시 우리의 전력 생활에 필요한 존재죠. 책에선 만약 세상에서 구리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전기 인프라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대체 불가능한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알루미늄도 전기 전도성이 높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은 있잖아요. 은은 오히려 구리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높다고 해요. 그러나 물질의 희귀성, 보편성, 강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전력 인프라에서 구리는 독보적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뒤로 쭉 당겨서 하나씩 톱아 볼게요.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부터 이 구리는 인류와 매우 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쯤의 유적에서 구리 채굴 및 가공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석기, 청동기, 철기의 순서 있잖아요. 이 청동기가 바로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다시 점프해서 돌아와서 18세기 무렵 이 해양 시대가 열릴 때 배를 건조하면서 구리를 많이 썼어요. 그 이유는 구리로 덮인 전함은 더 빠르고 조종이 쉬웠으며 부식이나 부패에도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해요.
그쯤에서는 이 구리의 수요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조금 격가지로 나와서 스완지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영국의 스완지라는 곳이 그 당시 구리 생산의 세계적 수도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한 경제 모델 중에 하나로 지금은 스완지 모델이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하고요. 자,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스완지는 구리는 거의 없었고 석탄 매장량이 풍부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 구리를 재련하기 위해선 구리의 원료가 되는 동광석이 필요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석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산기업들이 구리를 정제하기 위해서 이 석탄이 많은 스완지로 동광석을 모두 보내요. 전 세계 각국에서 채굴된 동광석은 거의 대부분 스완지로 모였고요. 이 스완지에서 동광석을 재련해서 구리를 만들어낸 거죠. 당시 전 세계 구리의 약 65%를 이 스완지에서 정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완지는 구리 생산의 세계적인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지역의 오염은 말도 못하게 심각해졌지만요. 자, 이렇게 원료를 가지고 와서 정제해서 다시 되파는 것을 이 스완지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스완지 모델을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이에요. 오늘날 중국은 스완지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구리 공급량의 절반을 재련하고 정제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금속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델을 채택했죠. 자, 아무튼 19세기가 지나면서 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구리 정제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굳이 동광석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리를 재련하기 시작하면서 스완지의 구리 무역 지배력은 많이 낮아졌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정제소가 폐쇄했다고 합니다. 또 격가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읽었거든요. 이 금융시장에서 그 대부분의 금속은 운임 산정을 할 때 3개월 이내로 한다고 해요. 이 3개월이 당시 칠레에서 스완지까지 구리 혹은 동광석을 운반하는 데 걸린 기간에서 비롯된 관행이다. 요런 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9세기 중반 미국은 도시를 전기로 연결하기 시작했고 대서양을 건너는 케이블을 만드는 계획도 수립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토머스 에디슨이나 조지 웨스팅하우스 등 대형 발전기를 도입한 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완지에서 생산한 구리는 전기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이제 당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구리의 무지막지한 이 수요가 전력과 관계돼서 폭증을 하니까 그 품질을 맞추지 못한 스완지의 구리 산업은 무너지게 된 거죠. 에디슨이 더 나은 품종의 구리를 찾아 나섰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 영국과 미국의 몇몇 광산 기업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수요와 질에 맞는 구리를 뽑아냅니다. 스완지에서 했던 것처럼 동광석을 녹여서 구리를 분리하는 방법 대신에 전기 분해로 구리를 정제했어요. 동광석을 용액 속에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 분해 방식으로 정제된 이 구리는 훨씬 높은 순도를 가졌죠. 이렇게 얻은 순수한 구리만이 전기 모터와 발전기에 적합했고요. 전기를 통한 구리 정제, 그 구리를 통한 발전 시설 가동,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이 전력 보급에 순풍을 달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구리가 그렇게 흔한가? 발전, 송전, 심지어 우리 생활에 연관되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매장된 구리들이 충분은 한가? 일단 구리를 포함한 광물을 채석하고 생산할 때는 환경 파괴 문제가 항상 거론이 돼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지하 자원을 파내니까 생기는 환경 파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관련 폐기물 문제가 크죠. 이것은 구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채굴과 재련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광산에서 구리의 원석인 동광석을 채굴할 때 이 구리가 예쁘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양의 암석을 폭파시키고 건져내고 폐석들을 처리하는 일들이 반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굴한 암석 덩어리 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리의 함량은 진짜 많이 잡아봐야 3% 이하입니다. 그러니 구리 1톤을 얻으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흙을 파내야 하고 여기서 구리를 추출한 후에도 어마어마한 폐석과 폐기물이 생기게 되죠. 과정에서 생기는 중금속과 폐수 등의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도 계속 문제가 될 거고요. 이 채굴되는 광석에서 구리 함량 또한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땅속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광석을 캐는 비용은 커지고 광석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900년과 오늘날 사이에 구리 1톤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해야 하는 동광석의 양은 50톤에서 800톤으로 증가했고 공정에 필요한 물의 양 역시 7만 5천 리터에서 거의 2배인 13만 리터로 늘었어요. 그렇다고 세계 구리 매장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채굴 계획을 세운 광산을 기준으로 하면 30에서 40년 분량이라 하지만 계속 관측되고 있는 총 매장량은 늘고 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구리 자원의 총량은 56억 톤이며 그중 21억 톤은 이미 발견되었고 연간 구리 소비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약 226년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지난 10년 소비량을 기준으로는 115년 분량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구리 매장량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폐기물 문제, 중금속 문제들인 거죠. 또 하나,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활동 전반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리가 모든 것의 근간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즉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내건 다양한 그 약속들을 이행하려면 진짜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해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는 말은 곧 구리 발자국을 늘리겠다는 말과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구리가 부족할까? 구리 가격이 너무 오를까 하는 염려보다 구리 생산국들에서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참아줄까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칠레와 페루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구리 채굴에 따르는 환경 부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며 채굴 한도를 두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경우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안지 모델 있잖아요. 동광석을 수입을 해서 재련, 가공하고 구리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원자재 관련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당장 중국이 나 그럼 산업 형태를 바꾸겠다. 환경 부담은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아이러니하죠.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량의 구리, 그리고 그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 파괴되는 환경. 전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큰 희망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아주 낙관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여전히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상이든 해저든 구리채굴은 매우 지저분한 일이다. 저자의 말입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재미있죠? 요새 말이 많은 그 희귀 광물 혹은 리튬, 망간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바로 이 구리라는 점. 산업 형태, 탄소 중립 모든 것에서
이 구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구리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책 중에서 모래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유리부터 콘크리트, 반도체까지. 이 책 두께는 좀 있는 편인데 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전개하는 방식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릴게요.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 칼럼니스트 에드 코네의 물질의 세계를 읽어보았습니다. 청취자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